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 권정숙이라고 합니다. 제 친한 동생이 썰을 읽어주는 남자님의 팬입니다. 맨날 여기 나오는 사연 보면서 웃고 울고 하더라고요. 동생과 저의 이야기를 동생이 보게 되면 신기해 할 것 같아서 한번 적어 봅니다. 저는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낳고 저의 첫 생일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돌잔치가 끝나고 두 분이서 1년 만에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시려고 밖에 나가셨대요. 저는 고모한테 잠시 맡겨두고요. 그런데 그때 두 분이 저녁 식사를 하시던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고 그때부터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엄마 젖 겨우 뗀 돌쟁이였던 저는 고모랑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아버지보다 5살 많은 누나였는데 결혼을 일찍 해서 자식이 셋이나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저까지 넷이 된 거죠. 절 키울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좀 적나요? 게다가 손은 또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적잖이 버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고모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음으로 고아원에 간 날, 고모가 편지 한 통과 함께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대요. 그 편지는 나중에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원장님께 전해받았는데 거기에 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연유와 고모의 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3살의 나이에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고아원에는 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다른 곳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있는 곳은 정말 애들이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열댓 명씩 잠을 자고 날이 더운 날에는 마당에다가 돗자리 깔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땐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도 아니었고 안에는 사람이 미어 터져서 너무 더우니까 일단 살고는 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 관리도 잘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누구 하나 없어져도 모를 일이었죠. 그래서 몰래 고아원 나가는 오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아원에만 있으면 동생들이나 돌보지 좋을 게 없잖아요. 맨날 굶주리고 양보해야 하고 내 몸 하나 잘 씻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자기 살 길 찾으려고 고아원 나가는 오빠들이 많았습니다. 원장님도 붙잡지 못하셨죠. 원해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찌저찌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제공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학교는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언니 오빠들 중 대부분이 중학교 못 갔거든요. 그래서 고아원 많이 나갔던 거였고요.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 저희 고아원에 후원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저기 기업에서 후원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때 쌀이나 라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 저희 빨래하는데 원래 비누 쪼가리 모아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빨래 비누도 새 거 되게 많이 생기고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같이 국민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전부 다 중학교에 갈 수 있었죠. 그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이니만큼 엄청 소중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당장 중학교 다니는 것도 언제 후원이 끊겨서 못 다니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공부라도 잘해야 학교 다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야, 정수가 공부 좀 그만하고 놀자. 안 돼, 나 오늘 이거 끝내야 해. 우리 내일 시험 보냐? 니들은 꼭 시험 봐야지만 공부하냐? 공부 못한 귀신이 들러붙었냐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상업고등학교였죠. 중학교 1학년 때였나? 학교 끝나고 시내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내에 잘 안 나가봤습니다. 같이 시내 나갈 어른들도 없고 그리고 나가기 싫기도 했고요. 시내 나가면 맛있는 것들, 예쁜 것들 천지잖아요. 저는 갖지 못하는 그림의 떡인데 뭐 하러 나가요. 나가면 침만 질질 흘리다 돌아올 게 뻔한데요. 그런데 중학생 때 저희 반에 어떤 여자애가 시내에 새로 생긴 분식집에 가서 자기가 사준 데서 쫓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걔가 반장이 되려고
애들 모아서 간 거였거든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나 싶어서 얼른 따라갔죠. 그런데 그때 학교가 일찍 끝이 났었습니다. 입학하고 얼마 안 되었던 때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밥도 안 먹고 끝나는데 시내 나가니까 그때가 회사원들 점심시간인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양복 입은 사람들 속에서 엄청 예쁜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되게 예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두 명의 여자가 추운지 몸을 웅크리고 종종 걸음으로 신호등을 건너는 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때 신호등 건너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는데 그 여자 두 명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유니폼도 너무 예쁘고 머리를 단정히 묶는 것도 너무 예뻐서 어떻게 하면 은행원이 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여쭤보니까 상업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업고등학교는 어떻게 가냐니까 공부 잘하면 간다길래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니까 은행원은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끝나고 월급도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은행원이 되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언니들이랑 동생들 다 자고 있는 그 어두컴컴한 방구석에서 손전등 들고 공부하곤 했었더랬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제가 그토록 꿈꾸던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상고 올라가서는 더 공부 열심히 했죠. 은행원 되려고요. 그래서 저 전교 1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땐 정말 이 일 아니면 당장 죽는다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저는 좋은 성적에 학교 추천도 받고 해서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예쁜 유니폼을 입는 진짜 은행원이 된 거였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꿈만 같아서 제 볼을 엄청 꼬집었습니다. 고아원 나오고 같은 고아원 출신 언니 집에서 얹혀 살다가 은행 들어가고서도 한동안 그 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혼자 방 구해서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방만 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과금이며 생활비며 처음 집 구하면 필요한 살림살이들 사는 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언니도 좋고 저도 좋으니까 한동안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23살에 다른 일 해보고 싶다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언니가 그 집에 있던 거 그냥 다 놓고 간 데서 저는 계속 그 집에서 혼자 살 수 있었죠. 그러면서 큰 벌이는 아니지만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에 한 번씩 제가 있던 고아원에 찾아가서 원장님께 돈을 드렸죠. 큰 돈은 아니지만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한테 써주세요. 어머, 정수가 진짜 고맙다. 온 김에 애들 좀 보고 갈래? 그렇게 두어 달에 한 번 고아원에 가서 애들과 놀아주고 손 좀 보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초등학생이 한 명 있었죠. 볼살이 포동포동한 귀여운 여자애였는데 그림을 참 잘 그렸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었죠. 와, 너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어디서 배웠어? 안 배웠는데요. 툭 튀어나온 볼살로 퉁명스럽게 말하는 아이가 그저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장님께 듣게 된 건데 그 아이는 좀 늦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다더라고요. 6살 때요. 미아가 되어서 들어온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연유는 원장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까칠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두 분 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셨대요.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았죠. 그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아이는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재능을 썩히지 않고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사연을 듣게 되니 더욱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두어 달에 한 번 가던 고아원에 한 달에 한 번 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물감과 스케치북을 들고 말이죠. 자, 네 선물이야. 스케치북 많이 필요하지?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건 없어? 몰라요. 여전히 퉁명스러운 아이의 말투.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힘들겠죠.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많았을 테니까요. 저는 연필, 지우개, 색연필, 물감, 스케치북, 미술 가방 등등을 사서
아이한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고요. 이모, 이거 보실래요? 이모? 이모는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니? 나 너랑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럼 뭐라고 해요? 언니. 그래요, 뭐. 언니, 이거 제 그림인데 보실래요? 그래. 아이의 그림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느는 듯 했습니다. 제가 준 스케치북을 다 쓸 때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손전등 켜놓고 그림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쓰게 되었거든요. 아이는 안 그랬으면 해서 책상에 놓는 전등 하나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제게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언니한테 거짓말 한 거 있어요. 거짓말? 무슨 거짓말? 언니가 저 처음 만났을 때 그림 배웠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안 배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림 배웠어요. 정말? 어디서? 부모님한테. 아, 그랬구나. 부모님하고 그림 많이 그렸어? 네, 맨날. 엄마랑도 아빠랑도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지혜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구나. 부모님과의 추억이 생생할 텐데 익숙치 않은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말 애를 많이 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이 애한테 정이 많이 갔죠. 그러다가 아이가 중학생이었던 15살 때, 25살이었던 저는 참 운명적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 만들어진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하다가 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관계는 은행 직원과 고객이었죠. 남편은 돈을 입금하러 왔었습니다.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젊은 남자가 통장에 돈을 입금해달라고 해서 봤는데 통장이 엄청 오래된 통장이더라고요. 보아하니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통장에 계속해서 저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입금하고 남자는 돌아갔는데 이틀 뒤인가 또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또 돈을 입금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적은 돈이었습니다. 10,000원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객님들은 많았거든요. 그땐 은행 이자가 높아서 티끌모아 태산이 가능했던 시기였으니까요. 남자가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땐 되게 성실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돈 입금을 했죠. 제가 담당하게 될 때도 있었지만 아닌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처리하지 않은 날에도 남자는 제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가곤 했었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길 2달쯤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고객님을 상대하고 있었고 옆 창고가 비어서 옆에 있던 직원이 다음 고객님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직원이 몇 번을 불러도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고객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객님 뒤로 힐끔 보니까 자주 오던 그 남자더라고요. 남자가 입을 앙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직원도 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고객님이 자리를 뜨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남자가 제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옆에서 불렀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아니요, 다 들었어요. 네? 그럼 왜 기다리셨어요? 정숙 씨가 해주셨으면 해서요. 네? 저 정숙 씨 좋아합니다. 보통 그런 건 저만 듣게 조용히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은행에 있는 직원이며 고객들이며 다 들릴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제가 좋다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나 참, 무슨 이런 남자가 있는지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 직원이 막 박수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아주 민망해 죽는 줄 알았죠. 저는 그 남자한테 얼른 가라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남자는 미련 가득한 눈으로 몇 번이고 뒤돌아보다가 은행을 나갔었죠. 그날 퇴근할 때까지 직원들이 어찌나 놀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어서 은행 밖으로 나갔는데 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와 남편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어디 하나 안 착한 구석이 없을 만큼 진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통장에 돈을 저금하는 사람인데 오죽하겠어요. 심성이 고와도 너무 고운 사람이었죠. 연애 시작하고 데이트를 할 때에도 하루도 남을 돕지 않은 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길 가다가 길고양이를 봐도 인사를 하는 사람이었죠. 저한테도 잘하고 뭐 어디 식당을 가도 종업원한테도 친절하게 잘하고 효심도 지극한 사람이었죠. 저는 특히 그 효심 지극한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잘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시부모님도 엄청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두 분 다 인상도 선하시고 너무 마음씨도 고운 분들이셨죠. 결혼한다고 찾아갔을 때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렴 다 좋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던 분들이셨죠. 그때 정말 눈물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살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심성이 고운 남편이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던 남편이라서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고아원에 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봉사도 남편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남편이 애들하고 정말 잘 놀아주고 고아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일도 돕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친하게 지내는 그 그림 잘 그리는 아이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마음의 문을 꼭 닫고 뾰로통한 자세를 취했지만 제 남편이라 그런지 남편이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 그런지 금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고등학교 막 진학했을 때 남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혜 계속 미술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학원 보내주는 건 어때? 학원? 미술학원? 대학교 가려면 미술학원 다녀야 하지 않나? 엄청 비싼 학원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럼 지혜 학교 근처에 학원 한번 알아볼까? 그래, 미술학원 아마 많이 있을 거야. 솔직히 남편의 그 제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게는 그 아이가 많이 애틋했거든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떠나질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일도 그만둬야 해서 벌이도 없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기뻤죠.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고아원 근처 시내 나가보면서 미술학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미술학원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사정사정해서 좀 깎아달라고 요청드리고 저희 수준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가격 맞춰서 학원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아이한테는 당연히 거짓말을 했고요. 여기 원장님께서 지역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널 돕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여기서 그림 열심히 배워서 미대 가보는 건 어때?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그게 뭐 어렵나? 지혜 너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우와, 저 한번 해볼게요. 저 사실 미대 가고 싶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좋아서 방방 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학원에 보내주길 잘했다 생각했죠.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 낳아도 일상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막 낳았으니까 몸도 무겁고 여기저기 시리고 체력도 안 따라와 주지. 아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정말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뭐 조리원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친정엄마도 없어서 조리도 못하고 그냥 혼자 다 견뎌야 했죠. 그래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 후다닥 다 해주고 많이 도와줘서 견딜만 했습니다. 남편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돼버렸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국민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랑 동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 낳고서는 조금 일찍 퇴근하곤 했습니다. 회사 사장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아이 키우면 시간이 느린 듯 하면서도 참 빨리 흐르더라고요. 분명 신생아 냄새 폴폴 풍겼던 것 같은데 어느새 아장아장 거리고 있고, 쌀미음 질질 흘리면서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무김치를 오독오독 씹고 있고, 뒤뚱뒤뚱 걷던 게 마냥 신기했는데 어느새 혼자 미끄럼틀도 타고 있고,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가서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함께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을 보내던 중 한 사람의 인생도 빠르게 흘러갔죠. 그건 바로 저와 가까이 지내던 그 고아원의 아이였습니다. 열심히 미술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매달 제가 학원비를 내러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원장 선생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말해줬었는데 워낙 재능이 있어서 실력이 일치월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그려놓은 것도 보여주셨죠. 아이도 보고 싶었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학원비만 내고 얼른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고생하더니 아이는 정말 미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고아원 원장님께 알아낸 건지 어떻게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합격했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덩달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이가 고아원 퇴소 나이가 된 다음에도 잠깐 동안 고아원에서 지냈거든요. 원장님이 사정을 많이 봐주셨죠. 그때 원에 퇴소하던 아이가 그 아이뿐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곳에 지내면서 고등학교 마무리하고 입시 준비를 해야 했는데 많이 버거웠을 상황이었을 텐데도 너무 잘 이겨내 주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 애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는 요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 미술학원인데 되게 재밌다. 나도 나중에 이런 학원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럴 수 있겠지? 언니랑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다. 또 편지할게 언니. 잘 지내? 대개는 이런 내용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언니 동생 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거의 육아 이야기를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육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가끔 저희 애 사진을 보내면 동생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진을 보내기도 했었죠. 비록 살고 있는 거리는 좀 멀었지만 마음만으로는 너무 잘 통하는 자랑스러운 동생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친동생도 아닌데 참 희한하죠. 그러다가 그 동생이 학교 졸업하고부터 곧바로 아동미술학원을 차렸습니다. 처음에 학원 차렸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뭐든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동생이 더 욕심도 많고 계획적인 아이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어찌나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 건지 꽤 큰 돈으로 자기 학원을 차린 거였습니다. 20대면 대출 받는 것도 까다롭고 두렵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혼자 힘으로 잘 알아보고 번듯한 학원을 차리게 되었죠. 학원 차리고 놀러 오라는 연락받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학원에 작은 금전수를 사들고 갔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뭔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있겠어요? 그저 애들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죠. 동생은 미취학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소수 인원으로 해서 그룹 수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업으로 뭐 돈방석에 앉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그 일을 즐기고 좋아하는 아이였죠.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워낙 동생들 잘 챙기기로 유명했던 아이라 분명 잘 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달라서 학원 한번 놀러 간 뒤로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만남을 가지곤 했었고요. 그러다가 바보같이 착한 제 남편이 바보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는데 저희 남편이 정말 착합니다. 정말 세상 둘도 없는 천사입니다. 그 모습에 제가 반해서 결혼한 건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모습이 마냥 좋진 않더라고요. 마냥 좋기만 하던 그 착한 마음씨가 마냥 좋지 않게 보이는 때가 늘어났습니다. 또 돈을 빌려줬다고? 왜 그랬어? 우리도 지금 돈 없어. 아니, 그래도 울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
뭐? 나도 울까? 나도 울면서 얘기하면 좀 들어줄래? 가끔 이렇게 속이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좀 적당히 착해야 하죠. 매번 부탁하는 거 거절 못하고 들어주면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혼자도 아니고 저랑 아들까지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 몰래 친구 같지도 않은 친구들한테 돈을 몇 번 빌려줬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랑 같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그 친구한테 회사 돈 관리하는 걸 아예 다 맡겼더라고요. 결제 서류 넘어오는 것들도 다 그 친구가 관리하고 정산도 다 그 친구가 하고요. 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고 남편의 동업자라는 그 친구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공동대표인데 한 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고 한 명이 다 관리를 하는 게 말이 돼요? 그 친구가 저희 남편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동업자인 친구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구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쳤을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업자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던 그날부터 회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거래처는 난리가 났고 직원들도 우왕좌왕 정말 말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분명 회사 대표는 제 옆에 있는데 대표가 당한 꼴이었죠. 말도 안 나오는 이 상황에 의리랍시고 회사에 버티고 있는 직원들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더 이상 제 남편이 책임을 못 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지 두 손 다 놓고 멍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대신 직원들 다 떠나라고 하고 모두 다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냥은 보낼 수 없고 어린 직원들 일자리 찾아서 소개해주고 고위직 직원들 퇴직금 두둑하게 챙겨줬습니다. 당장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우리가 고용했던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돈을 지급해줘야 하잖아요. 그때 회사에서 나올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갖고 있던 집 팔아서 직원들 월급 챙겨준 거였습니다. 넓디 넓은 집에 살고 저희는 방 2개짜리에 거실이 매우 좁은 오래된 빌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아주 보란듯이 대차게 망해버렸고 저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평생을 긍정적이고 착한 마음으로 살았던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그게 수준이 좀 지나쳤죠. 어떻게 했냐면요. 양말 벗고 아무것도 안 신고 산길을 막 뛰어다녔답니다. 경찰에 신고도 몇 번 들어갔었습니다. 웬 남자가 맨발로 산을 돌아다니는데 무서울 만 하잖아요. 오밤중에 소리 지르며 동네 돌아다니기도 하고 혼자 고속버스 타고 바닷가 갔다가 몇 시간 동안 바다만 쳐다보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죠. 그 동업자를 경찰에 신고는 했다만 결국 잡진 못했습니다. 남편은 식음 전폐하고 산 송장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세상 떠나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다 늙은 아줌마를 받아줄 은행도 없었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있고 진짜 아들 아니었으면 콱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노점상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호떡도 팔고 계란빵도 팔고 어묵도 팔고 여름에는 슬러시 기계도 갖다 놓고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학교 올라가는 길 앞에 사거리에서 자리를 깔고 장사하게 되었는데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도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매일 장사를 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서도 아이 옆에 두고 장사를 계속해서 해야 했지만 그렇게라도 힘들었던 처지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노점상을 하며 생활을 유지했고 그 사이 우리 아들은 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고 대학교도 가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자식 다 키우니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한 푼이라도 쥐어줘야죠. 그리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많이 벌어야 했죠. 그렇게 노점을 지키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달동네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재개발이 된다 만다 하던 그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14살 정도 많아 보이는 분이셨는데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할머니는 적적하신지 매일같이 산책을 하셨는데 가끔 제 노점상 앞에 있는 상가 턱에 앉아서 한참을 앉아서 쉬었다가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곳에 멍하니 앉아서 학교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계시다가 댁으로 돌아가셨죠.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러셨습니다.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요. 그러다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기온이 많이 낮지 않더라도 밖에서 오래 장사하면 감기 걸리기 십상이거든요. 일찍이 내복을 껴입고 양말도 두툼한 걸로 신고 털로 된 조끼까지 껴입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셨죠. 날이 많이 추운데 옷을 얇게 입으셨길래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가방에 넣어두었던 목도리를 얼른 빼고 어묵 국물을 한 컵 담았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두르고 계세요. 날이 많이 추워요. 그리고 이거 어묵 국물인데 간이 안 세서 드시기가 좋아요. 이거 드시면서 계세요. 아이고야, 뭘 이런 걸.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뜨끈한 어묵 국물을 두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미소를 띄우시는데 어쩐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그 할머니에게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였는데 그때 한 번의 대화를 나눈 뒤 더욱 할머니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밖으로 나오시는 어르신에게 별거 아니지만 어묵 국물을 드리고 호떡도 빵도 드리곤 했었죠. 그러다가 그맘때 그 달동네가 재개발이 확정되었다 어쨌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을 왜 하냐면서 한바탕 난리였었죠. 제 노점을 찾아주는 애들 중에서도 그 동네에 사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불편할 법도 하겠죠. 집이 쉬이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뭐 별 수 있겠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결국 달동네 재개발은 확정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엄청 추운 겨울 1월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맘때 꼬박꼬박 보이던 할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외의 곳에서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죠. 주말에 오랜만에 아들을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나가 살았거든요. 일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 오랜만에 만나서 밥 한 끼 먹기로 했더랬죠.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려고 역 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옷을 있는 대로 껴입은 그 사람은 쓰레기가 버려진 곳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있었죠. 어디서 많이 본 뒷모습인데 누구지? 하고 다가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노점 앞에 일주일에 한두 번 앉아 계시던 그 할머니 있잖아요.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행색이 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재개발이 확정된 그 달동네에서 혼자 살고 계셨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다더라고요. 남편분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 그냥 혼자 사셨답니다. 그러다가 동네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이제 온 집을 다 부수고 다니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그 할머니를 좀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할머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들이고 뭐고 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며칠 못 씻고 식사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작은 배낭 하나만을 들고 집에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일단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보일러도 뜨뜻하게 틀고 뜨거운 물로 목욕도 할 수 있게 해드렸죠. 우선 주말 동안은 저희 집에 계시다가 월요일날 같이 동사무소에 가봐요. 분명 할머니가 계실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추워서 부르튼 손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추운 날 밖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봉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고서야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주말 동안 저희는 보일러가 후끈하게 돌아가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요일 날은 제가 항상 집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났는데 할머니께서 먼저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주방에서 뭔가 치우려고 하시길래 그냥 앉아 계시라고 텔레비전을 틀어드렸습니다. 한바탕 청소를 하고 나른하게 낮잠도 좀 자고 저녁밥으로는 오랜만에 삼겹살 좀 구워서 먹고 그렇게 할머니와의 이틀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찍이 잠에 드셨고 저도 잠에 들 참이었죠. 마지막으로 거실에 있는 상을 정리하려는데 상 위에 종이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할머니가 그림을 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실력이 정말 수준급이시더라고요. 일반인 같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리시던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아무튼 그렇게 주말이 끝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죠. 이런저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무료 요양원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료라고 해서 전부 다 무료가 되는 곳이 있고 어느 정도 돈을 내야 하는 곳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무작정 다 받는 게 아니라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노숙자 쉼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지낼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죠. 어떤 게 할머니에게 더 좋은 방법일까 고민하면서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있으셨어요? 자녀분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없죠. 없어요. 실은 잃어버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살았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요. 내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우리 딸 살아있는지만 알고 죽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런 것도 해주나요? 할머니는 아이가 어릴 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과 아이까지 셋이서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그 바다를 계속 가시다가 결국 아이를 잃어버린 지 1년이 되던 날 바다에 몸을 던지셨답니다. 그 이후부터 쭉 할머니는 혼자이셨던 거죠. 그런 사정이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전날 밤 거실에서 보았던 할머니의 그림 속에는 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의 따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죠. 저는 할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로 향했죠. 실종된 가족 찾을 때 유전자 등록 같은 거 해준다는 걸 TV에서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셨다며 한번 해본다고 하셨고 저는 적극적으로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우셔서 무료 요양원에 갈 수 있었는데 아예 무료인 곳은 가지 못했고 일부분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뭐 큰 돈도 아니고 그 돈 없으면 큰일 날 정도도 아니었고 할머니를 돕고 싶었거든요. 제 손길로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웃으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경찰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다름 아닌 할머니의 따님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죠. 저는 곧장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경찰에서 할머님 따님과의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저히 혼자는 못 가겠다고 너무 떨려서 걸음이 안 떼어진다고 하시길래 제가 같이 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더 떨리는 건지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딸과 재회하는 그 기분은 어떨까요? 수십 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하는 그 기분은 또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저와 할머니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신발 소리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잠시 뒤 누군가가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고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할머니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보았나, 헛것을 보았나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님이요. 수십 년 전 잃어버렸다던 그 딸이 다름 아닌 제가 고아원에서 만났던 그 동생인 겁니다. 미술을 참 잘해서 제가 학원까지 보내주고 미술학원 원장님이 된 바로 그 동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계속 만났거든요. 1년에 두어 번. 만나서 밥도 먹고 근황 얘기도 하고 같이 국내 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동생이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언니야말로 어떻게 여기? 나 연락받고 왔는데 엄마 찾았다는. 할머니의 따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서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할머니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 하셨죠.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너무 신기한 우연이라서 한참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다가 웃음이 나왔죠. 울기는커녕 둘 다 깔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러게 언니랑 나랑은 정말 인연인가 보다. 언니 덕분이야. 우리 엄마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저희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하시던 분이셨다더라고요. 남편분은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고요.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나 미술을 잘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사정을 듣게 된 동생은 곧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요양원에 냈던 돈은 내가 바로 보내줄게.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정말 꼭 갚을게. 너무 고마워, 언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너 그렇게 부모님 그리워하더니 너무 다행이다. 너무 보기 좋아. 언니, 너무 고마워. 다 언니 덕이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어머님과 잘 지내고 있다면서 메신저로 사진도 보내주고 전화도 자주 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동생이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엄청 밝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했죠. 언니, 나 2호점 내기로 했어. 여기 얼마 전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동네에 미술학원이 없잖아. 학원에 애들이 넘치는 거 있지. 입시반으로 학원 하나 더 차리려고. 너무 잘된 일이었습니다. 학원 차리고 원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동생이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 근처에 큰 미술학원이 있어서 그 영향이 아마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학원 원장이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학원 문을 아예 닫아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말해줘서 기억하고 있었죠. 그 이후로 원생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니만 애들이 넘쳐서 2호점까지 낸다니 너무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1,000만 원을 덜컥 보내줬습니다. 너 갑자기 이 돈 뭐야? 잘못 보낸 거지? 아니, 언니한테 보낸 거 맞아. 뭐? 나한테 돈을 왜 보내? 언니, 나 사실 다 알아. 언니가 내 학원비 내준 거. 언젠가 언니한테 크게 갚아야지 했는데 너무 늦었지? 그리고 갚을 게 하나 더 생겼네. 우리 엄마 찾아준 거.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갚을게. 언니, 너무 고마워. 무슨 돈이냐고 됐다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 학원비가 좀 비쌌냐면서 끝까지 받으라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동생한테 한 번 받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거 따질 처지도 아니고 동생한테 좋은 일 많이 해서 그게 돌아왔다 생각하고 고맙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했냐고요?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보태줬습니다. 여자는 만나고 다니는 건가 싶더니만 결혼한다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넘어서 저 다음 달에 손주 보게 생겼습니다. 동생과 동생의 어머님과는 여전히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의 학원은 엄청 잘 되고 있고요. 어린애들도 가르치고 입시하는 애들도 가르치던데 정말 멋있는 학원 원장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가끔은 동생이 아니라
할머니 뵙고 싶어서 놀러 가기도 할 정도죠. 그리고 이번에 동생이 저희 동네에 집을 하나 샀다고 하면서 보여준 데서 따라갔는데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한 채를 샀더라고요. 이 동네에 올 일도 없는데 왜 샀냐니까 저 거기서 살으라고 샀답니다. 나 참, 무슨 집이냐고 됐다고 당장 가서 팔아버리라고 했죠. 그런데 빡빡 우기면서 이제 저도 고생 좀 그만하라면서 그날 이사센터 불러서 견적까지 다 내고 예약해버렸습니다. 그 덕에 팔자에도 없는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죠. 이걸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생 이제 제 도움도 필요 없이 너무 잘 사는데 말이죠. 세상엔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긴 한가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참 신기할 노릇입니다. 하늘에서 정해준 짝이고 인연이고 하니 감사히 여기고 재미나게 잘 살다가 가야겠습니다. 모두 가까운 인연을 잘 챙기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